자, 이제 358페이지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볼 겁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도 공부하는 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란 법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디서도 본다? 여기 민법에서도 일단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도 다루냐면 중개실무에서도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여러분들이 중개실무에서 매년 출제되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가장 또 많이 접하는 부분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대로 몰라가지고 주택임대차 중개주면서 자격 취득했는지 이 사람이 진짜 자격 취득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모르고 질문을 가끔씩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요, 저도 기본적으로 공부는 좀 해주셔야지. 아무리 자격증 취득하려고 공부하는 거지만 이거는 정말 실무상에서 중요한 건데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소위 말하는 특별법이죠. 특별법이다.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임대차에 있어서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있죠. 근데 주택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먼저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법이 있는, 특별한 법 뭐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있죠. 이거를 먼저 적용하고 관련 규정이 없을 때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적용입니다. 일단 적용되지 않는 것부터 봐야죠. 당연히 주택임대차가 아니면 적용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시 사용 임대차, 이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일시 사용 임대차는 어떻게 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상에서는 이걸 뭐라고도 많이 표현하냐면 깔세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혹시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깔세라고 하면 상가에서 사실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기 그 1층에 빈 상가일 때 잠깐 와가지고 왜 속옷 장사도 하고 신발 장사도 하고 하면서 한 20일 한 달 하고 쑥 해서 빠져나가는 게 있죠. 이걸 흔히 말하는 깔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주택에도 있습니다. 잠깐 와가지고 1, 2개월 살고 가는 이런 것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법인 적용되지가 않아요. 자,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임대차한 다음에 뭐 한다? 직원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알고 나서 직원이 들어가서 산다면, 자, 이게 주택임대차법 적용되느냐는 법입니다. 아니, 분명히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거기 임차인이 들어가서 사는데 왜 그러냐?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왜 만들었냐? 입법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놔야 돼요. 물론 지금은 입법 취지가 조금 퇴색한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1980년도 때 만들었습니다. 이게 84년도인가 만든 건데 뭐 연도수는 어쨌든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80년대 만들었어요.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정말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요즘은 뭐 집 없는 서민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은데 어쨌든 정말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주택임대차하고 거기 가서, 자, 법인 명의로다가 계약한 다음에 거기 임차인 직원들이 가서 산다면 이거는 법인은 집 없는 서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잠깐 두 가지 봤고요. 그럼 적용되는 부분 보죠. 자, 일단 적용되는 부분은 일단 주택임대차에 당연히 적용됐죠. 주택임대차에 적용되겠죠. 자, 주택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라든가 토지임대차는 적용 안 되죠. 이때 주택의 일부가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 목적이 뭐라면 주거용으로도 쓴다면 일단 적용된다고 판례상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일부 법인도 어떻게 된다? 적용됩니다. 자, 일부 법인도 적용된다. 자, 원래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일부 법인 적용된다. 뭐가 있냐? 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토지주택공사와 그 다음에 또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죠.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법에 적용된다 그래요. 그럼 이게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무슨 임대사업, 임대는요. 자, 이게 임대라면 당연히 임대차에서 임대인으로서 적용되는 것이죠. 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차인으로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 국민주택기금. 자, 지금은 아마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아마 조금 바뀌었을 텐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왜 국민주택 하는 거 있죠? 그 국민주택기금으로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정말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임대차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긴 사업이에요. 그런데 적자 임대차 사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이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KBS의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종종 예를 듭니다. 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어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즘 또 계속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정말로 집 없어가지고 하우스 같은 데서 아니면 자동차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이 방송에 한번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된 뒤에 그 후기를 보면요. 방 2칸짜리가 막 구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방 2칸짜리 구해줄 돈이 있느냐. 정말로 돈 없어가 2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요. 탈탈 털어봤자. 그런데 방이 구해져 있거든요. 그건 누가 구해줬냐면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얘네들이 구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일단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일단 나오는데요. 자, 그 기금에 의해서 돈을 가지고 그래서 방 2칸짜리 보증 5천만 원짜리를 정상적으로 주택임대차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공사에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전대차에서는 권한을 얻겠죠. 여기 이 공사 직원들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니까 전대차에서는 권한을 받은 다음에 제가 금방 아까 얘기했던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에게 야, 너 여기 5천만 원 들어와. 그럼 못 들어오겠죠. 그럼 있는 돈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다시 전대차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 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그 국민주택 기금을 하는 그 돈을 어떻게 확보해 줘야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자, 지금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얘가 똑같은 건데요.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주택임차를 해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때 이렇게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기숙사를 건설할 힘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 필요해요. 기숙사가. 왜? 여러분들 중소기업에 잘 보세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외국인들입니다. 그럼 외국인들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방구에 가서 알아서 왔다 갔다 하라. 할 수 없으니까 기숙사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회사에서 구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법 적용되지 않으니까 전세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만큼은 기숙사 용도로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법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적용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차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 있죠.
바로 뭐냐면 대항력 부분입니다. 자,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배웠을 겁니다. 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근데 이 대항력은 기본적 요건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대항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은 어떻게 된다? 인도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입신고예요. 자,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자,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그럼 대항력이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주택이 팔립니다. 팔리면 제3자가 나오죠. 누구예요? 새로운 주택 소유자죠. 이때 자, 대항력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점이 엄청날 거예요.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면, 자, 새로운 주택 소유자가 나타나서 야, 이건 이제 내 주택이니까 너 나가 라고 했을 때 대항력이 있다면 나 못 나가 라고 버틸 수 있는데요.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이 대항력의 차이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항 요건, 인도와 전입신고, 인도는 입주하는 것이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뭐다? 하나의 공시의 기능을 갖습니다. 공시란 뭐예요? 내가 여기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게 뭐다? 공시죠. 자, 그래서 이런 공시의 기능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 여기에서 전입신고를 제대로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시가 제대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132번지인데요. 133번지로 전입신고 해버린 거예요. 깜빡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132번지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133번지에 살고 있다고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는 대항력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공시가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자, 나는 전입신고할 때 132번지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그 이제 컴퓨터에다 예전에는 거의 다 썼지만 지금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죠.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을 할 때 꼬박꼬박 졸면서 하다 보면 숫자 잘못 눌러지죠. 그래서 132번지가 133번지로 입력이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담당 공무원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제 며칠마다, 뭐 일주일마다, 아니면 한 달마다 검사를 합니다. 이 전입신고서 제출된 걸 보고 제대로 했는지 한 번씩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한 달 전에, 혹은 일주일 전에 132번지로 전입신고가 분명히 들어온 것이 3으로 입력해서 내 잘못이죠. 그래서 이걸 잽싸게 뭘로다가 2로다 고쳤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걸 고친 시점에 다음 날부터,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자, 일단은 그냥 그대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다가구주택과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이 있어요. 다가구주택은, 자, 여기에 주택이 있는데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에요. 자, 소유자는 한 사람이고 가구는 여러 가구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 다가구주택인 경우는 전입신고할 때 집원까지만 전입신고하면 돼요. 왜 그러느냐? 자, 여기에 132번지입니다. 132번지. 소유자가 A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집에 있구나. 그럼 어쨌든 소유자가 한 사람이니까, 이 집에 있구나라고 알면 되겠죠. 근데 다세대주택은 구분 소유가 됩니다. 자, 여기는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달라졌다면 이때는 집원만 기재하면 이 건물에 산다는 건 알지만 A집인지 B집인지 C집인지 D집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다세대는 집원에다가 뭐를까지 동호수까지를 되죠. 집원에다가 동호수까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전입신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대항력 발생 요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죠. 이 판례 부분들 일단 민법에서 다 일단 공부를 했던 것이고 제가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 거니까 자,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수업 이로 들으면서 자, 한 번씩 쭉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분모죠. 자, 확정일자. 자, 확정일자란 뭐다? 그때 그 계약이 그 금액으로 있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자, 확정일자는 그때 그 계약이 그 금액으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확정일자는 일단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자, 경매나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경매나 공매 시에 나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변제받는데요. 자, 이걸 한번 보죠. 나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변제받는다는 얘기는 자, 이 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A, B, C, D 이렇게 4명의 권리자가 있는데 이 주택이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억에 팔립니다. 자, 그러면 이 팔린 대금 1억 원을 가지고 A, B, C, D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나눠주는 게 변제입니다. 변제. 자, 판매된 대금 1억 가지고 안에 있는 권리자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순위를 만들어요. 자, 확정일자가 가장 먼저 A가 들어갔고 B, C, D 이렇게 들어갔다면 A한테 가장 먼저 자,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B 4천만 원 있어요. C 3천만 원 있어요. D 2천만 원 있어요. 봅시다. 이러면 1억을 가지고 일단 먼저 뭐를 준다? 5천만 원 A를 다 줍니다. 이 A, B, C를 공표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순위에 따라서 변제해 주거든요. A한테 5천만 원 다 줘요. 얼마 남죠? 5천만 원 남죠. 그럼 B한테 얼마를? 4천만 원 주죠. 1천만 원 남죠. 남는 1천만 원을 누구한테? C한테 주는 거예요. 자, C는 3천만 원에 있는데 요 돈 남는 거 얼마 남아요? 1천만 원 남죠. 1천만 원 남고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는 2천만 원 있는데 어떻게 돼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나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변제받는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어떤 능력이 있다? 순위 확정력이 있다. 이거는 순위가 확정되는 능력이 있다. 자, 순위 확정력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순위가 확정된다는 것은 뭐냐면 물건에서 나오는 하나의 능력이죠.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그 물건으로다가 이 임차권이 들어서느냐? 이건 아니에요. 자, 특별법에 의해서 순위만 인정될 뿐. 특별법에서 순위만 인정될 뿐 뭐는 아니다. 물건으로다가 변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경매 신청권이나 전전세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데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그날부터 발생해요. 확정일자를 만약에 받았다면 이 순위가 확정되죠? 그 순위가 확정되는 것이 언제부터다? 그날부터 발생을 한다. 다만 이 확정일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 효력 발생하냐면 대항력이 있어야지 효력 발생합니다. 자,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날부터 발생하는데 대항력이 없다면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자, 확정일자 이 순위 확정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그날부터. 그런데 이 그날부터 발생한 조건이 뭐예요?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된다.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자, 대항력과 확정일자 관계를 보죠. 자, 2020년 1월 1일 날 인도와 전입신고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자, 임차인이 1월 1일 날 인도하고 그 이사 간 날 그날 지사지 풀면서 전입신고하고 그날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느냐? 확정일자 받는 곳은 동사무소, 법원등기소, 그 다음에 또 법원에 있는 뭐 지방법원 지원이라든가 그다음 등기소라든가 공증사무소 이렇게 받는데요. 주로 동사무소, 뭐 주민자치센터 있죠?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신고하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럼 확정일자 효력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자, 이때는 2020년 1월 2일 0시부터 발생해요. 확정일자가. 자, 근데 분명히 그날부터 발생한다고 하는데 왜 다음날 발생하냐?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죠. 1월 1일 날은 대항력이 없죠. 1월 1일 날 인도와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항력 언제부터 발생하죠? 1월 2일부터 발생하죠. 그럼 1월 2일 날 대항력 발생하니까 0시부터 그럼 확정일자도 당연히 1월 2일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 확정일자와 저당권과의 관계를 이거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도가 2020년 1월 1일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 날인 1월 2일 날 뭐랬다?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확정일자 효력 발생하느냐? 바로 그날부터 발생하는 거죠. 이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 관계 여러분들 잘 일단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항력과 확정일자와 관계를 일단 구분을 해봤습니다. 확정일자는 이거는 공시의 기능은 없어요. 공시의 기능은 전입신고만 공시의 기능이 있을 뿐 확정일자는 공시 기능이 없다. 그래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원본에다가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을 때 뭐 동사무소나 법원등기소라든가 가서 받습니다. 그럼 이때 계약서에 지번이 잘못 기재됐거나 동호수가 누락되었거나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있습니다. 계약서 잘못 기재했다도 효력은 있어요. 뭐만 제대로 하면 돼요? 전입신고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36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에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자, 경매 신청권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으면 경매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제기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없어요. 경매 신청 시에도 당연히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배당받을 때 그때는 인도할 의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승계 규정이 있는데요. 자,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으로 즉각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 양수한 금액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라고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에 대한 승계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금융기관의 보증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1억을 보증금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를 했는데 이때 내 돈이 다 1억이 아니라 보증금 중에서 6천만 원은 내 돈이고요. 내 돈이고 4천만 원은 대출받은 돈이에요. 그래서 6천은 내 돈, 4천은 대출받은 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때 뭐냐? 자, 경매가 들어가야 됩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이때 자 이제 이 우선변제권 승계 규정 없을 때 얘기해요. 없을 때 경매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느냐?
1억을 통째로 임차인에 주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면, 그러면 임차인은 이게 다 1억이 다 내 게 아니죠? 6천만 원만 내 거고 4천만 원은 대출받은 거죠? 그럼 대출받았으니까 은행에 고인 다시 돌려줘야죠. 그런데 1억을 가지고 또 들고 타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자, 이 4천만 원을 대출해 줄 때, 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는 겁니다. 경매시의 변제권을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 승계해 놓으면 경매가 됐을 때, 자, 법원에서는 임차인에게 1억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은 얼마 주고 6천만 원만 주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다가 4천만 원을 변제해주는 이런 제도란 얘기예요. 이게 우선변제권 승계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우선변제권 승계를 하게 되는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자, 대항요건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민법이나,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가 있거든요. 그 임차권 등기가 말소됐다면, 자,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거나 아니면 대항요건이 상실됐다면 그 우선변제권 자체가 없어지겠죠?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의해서, 자, 이렇게 이 우선변제권 승계가 됐을 때 임차인을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의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 자,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자, 여기에서 지금 임차인이 1억을 가지고 이게 4천만 원 대출받아가지고 살는데 나는 그냥 이 주택에 살래.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나 배당 요구 안 하고 임차인으로 또 받을래. 자, 배당 요구를 만약에 하면 배당 받게 되죠? 근데 나는 집주인이 줄 때까지 그냥 살겠다라고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받을 수 없게 되죠. 그 배당 4천만 원을 건지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경매가 되는데 무슨 계약 해지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런 거 배웠고요. 경매 시에, 자, 계약 기간이 남은 임차인이 경매 시에 뭐 하면 배당 요구하면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거와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소액 임차인 보호 분점,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자, 보증금 중 일정의 보호입니다. 이거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보호인데, 선후세를 불만하고 가장 먼저 준다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최우선 변제라고도 표현해요. 자, 그러면 보죠. 이거는 소액 보호를 되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자, 대항력은 있어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확정일자 받아놓는 것이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왜 받아놓냐면 우선 이 금액을 우선적으로 받고요.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증금 중 일정을 보하는데 지역 있죠?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리고 광역,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지역이 있었죠. 그 밖의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은 1억 1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3,700만 원이고요. 만 원을 가장 먼저. 과밀은 1억 이하의 보증금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이렇게 됐죠? 3천만 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변제를 준다 그랬죠. 자,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얼마를요? 1,7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6천만 원 이하 보증금에 1,700만 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변제를, 2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이하의 2천만 원. 제가 금액을 까먹었습니다. 헷갈렸네요. 2천만 원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얼마?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 얼마를? 1,700만 원에서. 여기도 1,7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언제부터 하냐면 2018년 9월 18일. 자, 얼마 안 됐어요.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 보죠.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의 3,700만 원을 가장 먼저 주게 되고요. 과밀억제 권역은 1억 이하의 3천, 광역은 6천 이하의 2천, 그 밖의 지역은 5천 이하의 1,700입니다. 여기에서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 권역에는 서울도 들어가는데 서울은 이미 별도로 빠져나왔고 인천광역시가 여기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보면 과밀억제 권역에 뭐 들어요? 세종특별자치시와 용인시, 화정시가 더 들어가죠. 광역시, 자 광역시에 포함된 군지역은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광역시로 어떻게 한다? 안산, 김포, 광주, 파주시가 여기 또 광역시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이하의 보증금은 이 금액을 선후순위를 분문하고 가장 먼저 주게 되는 거야. 자 선후순위를 분문하고 가장 먼저 준다. 그래서 이거를 최우선변제라는 거야. 이렇게 가장 먼저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 확정일자 순에 의해서 주다 보면 이런 금액들은 다 밀려버리고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 푼도 못 받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 쫓겨나게 되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택가격이에요. 자, 주택가격에 얼마 가지고 2분의 1. 주택가격의 2분의 1 가지고 변제해줘요. 그럼 왜 2분의 1 가지냐? 나머지 권리자들은 또 일단 받아줘야죠.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이 1억에 팔렸습니다. 최우선 변제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이 최우선 변제가 나와요. 그럼 8천만 원 다 주고 나면 나머지 2천만 원 갖고 다른 권리자한테 줘야 되죠. 이 너무 또 다른 권리자가 못 받아가죠. 그래서 이때는 8천만 원이 아닌 주택가격 2분의 1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이제 배분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소임처는 우선 변제는 금액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에 들어간 임차인은 받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한 공간에 어떻게 돼요? 한 공간에 최우선 변제자가 2명이나 나오죠. 임차권 등기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에 주택을 그 후에 신축했다면 그 나대지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과 계약의 갱신 부분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